그러면 3교시 시작해 볼까요? 지금 그 정신건강의학에서 이제 그 성격이라든지 어떤 이제 발달 장애, 지능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아까 MMPI 그 객관적 성격 검사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테스트라고 해서 지능 검사가 있는데요. 요 지능 검사 같은 경우는 요 1905년도에 비네라는 학자가 어떤 이제 정신 박약아하고 일반 아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요 지능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비내 척도 검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일반 아동하고 정신 박약아를 검사하는, 그러니까 구분하는 이런 검사는 이제 뭐 비뇌 시몬 검사, 지능 검사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지능 검사가 있고요. 우리 보통 뭐 IQ가 몇이야 뭐 이런 하는 이제 일반적인 지능 검사가 있고요. 진단용 지능 검사.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지능 검사. 그래서 뭐 비뇌 시몬 뭐 지능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 지능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개인용과 집단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 검사, 비뇌 척도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 결과가요. 어떤 이제 정신 연령이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몇 살 연령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신 연령이라던가 지능 지수, 지능 지수에 따라서 지능의 편차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IQ, 그래서 지능 검사를 해서 평균 정상적인 범주는 한 80에서 120을 정상 범주로 보고 있고, 80보다 낮으면 뭐 정신 지체라던가 아니면은 120보다 높으면은 뭐 수재, 뭐 천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능의 편차치를 검사하는 이런 도구를 인텔리전시 테스트, 지능 검사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리티 테스트, 인성 검사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성격 검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각 및 기억력 검사라고 해가지고요. 사이콜로지컬 테스트인데, perceptual and memory ability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지각이라든지 기억력, 그러니까 이제 뭐 메모리 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기억력, 어디까지 이제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지각 및 기억력 검사가 한국판 검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판 기억평가 검사가 있고요. 또 한국판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레이킴 기억 검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각이라든지 기억력에 대한 검사 도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타 검사로는 뭐 신경심리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이제 그 검사 용어, 검사 도구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보시면 지능 검사에서요. 우리 웩슬러, 그러니까 웩슬러의 성인용 지능 검사가 있고 아동용, 유아용 지능 검사가 있는데요. 이 성인용 검사는 우리가 보통 웨이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갖고 1939년에 웩슬러가 고안해내서 이 지능 검사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성인용 지능 검사는 일단은 나이가 16세 이상, 그래서 16세 이상인 성인한테, 그러니까 16세 정도는 돼야지 어떤 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지기능. 그래서 뭐 이 웩슬러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인지 특성 검사를 하는 건데, 인지 특성 검사뿐 아니라 이 웩슬러 검사를 하다 보면 어떤 이제 신체 감각이라던가 운동 기능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정서적인 조건이나 상태라든지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 영향을 주게 돼서 이 웨이스 검사가 조금 이렇게 결과가
이제 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웨이즈 검사 같은 경우는 언어 검사가 있고 동작 검사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주요 소호 검사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보충 소호 검사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서 성인용 지능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검사를 웨이즈 검사라고 하고요. 이 웩슬러 아동용 유아용 지능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스크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지능 같은 경우는 플루이드 인텔리전트라고 해서 유동적 지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결정화된 지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능은 어떤 유전적인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나이대별로 해가지고 조금 지능을 검사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달리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웨이즈 검사는 성인용 지능 검사다. 위스크 검사는 아동용, 유아용 성인 검사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 위스크 아동용 검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좀 소검사의 구성이나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위스크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뭐 아동용, 유아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세부터 보통 아까 그 웨이즈 성인용 검사는 16세 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위스크 검사 같은 경우는 6세에서 16세까지 해가지고 어떤 인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심리 검사로 사용하는 게 이 위스크 검사인데요. 이 위스크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제 일반 능력도 보고 전체적인 지능이라든지 인지 효능, 그래서 어떤 이제 본인의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지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 위스크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 위스크 검사도 그 웨이즈 검사하고 마찬가지로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갖고 빠진 곳 찾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보충 서호 검사까지 해가지고 우리 보통 기본적으로는 이 주요 소호 검사가 10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보충 소호 검사 요 3가지까지 합쳐가지고 해서 이제 그 결과를 만들어 놓는데요. 여기 이제 뭐 그 소검사 요 13가지 소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뭐 요 빠진 곳 찾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이한테 제한된 시간에 여러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진 물건이라든지 장면, 그림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나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빠진 부분을 그렇게 가리키게 하거나 말하게 해서 빠진 곳 찾기를 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빠진 곳 검사는 이제 동작성 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리키거나 직접 말을 하게 하는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산수 검사? 네, 산수 검사 같은 경우는 1년의 산수 문제를 이제 구두로 이제 알려줘요. 예, 알려줘서 뭐 예를 들면 5 더하기 7 더하기 3은 이라고 하면은 암산으로 풀기. 그래서 머릿속으로 풀게 해가지고 그거를 구두로 대답하게. 그러니까 5 더하기 7 더하기 3 했더니 생각해서 뭐 15요? 뭐 13이요? 이렇게 했을 때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또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어휘 검사? 네, 어휘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자가 어휘를 구두로 제시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가심이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성가신 거에 대한 그 어휘에 대한 거를 그제 말로 정의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성가신 거는 이런 것들을 성가심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아이가 그동안의 지식이 얼만큼 축적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언어를 약간 개념화하고 추론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학습 능력, 성가심이라는 내용을 들었을 때 이거를 학습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이제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어휘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또 볼까요? 이해. 이해 같은 경우는요, 구두로, 그러니까 검사자가 구두로 이렇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양치질을 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가 양치질을 안 하게 됐을 때는 충치가 생겨요. 입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어떤 사회 규칙이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이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소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13가지 검사가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나누어져서 일반적인 우리 일반 상식, 일반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지능이 그 나이대에 맞게 지능이 지금 잘 발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게 이 위스크 검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프로젝티브 테스트라고 해서 투사적 검사. 그래서 이제 프로젝티브라고 해갖고 약간 근데 앞에 있는 것들은 되게 이제 그 객관적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투사적 검사 같은 경우는 좀 객관적인 검사 방법에 비해서 좀 덜 구조화가 돼가지고 이거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방법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 투사적 검사, 프로젝티브 테스트의 대표적인 게 로샤 검사죠. 예, 그래서 이 로샤, 독일어인데요. 이 로샤 검사 같은 경우는요, 10장의 그 그림이 있어요. 카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10장의 그림을 보면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 투사라는 게 의식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생각들을 수용할 수 없어 가지고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억압을 해 놓거든요. 근데 이 억압을 해 놓은 것을 조금 이제 바라보는 이런 이제 검사가 되는데요. 이 로샤 검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현병 진단에 많이 또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로샤 검사 같은 경우는 10장의 이런 이제 밑에서 제가 그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 10장의 그림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투사적 검사에서 로샤 검사가 굉장히 조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 엑스너의 종합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이제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엑스너 종합 체계 같은 경우는 5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자유 연상을 하게 된다던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자유 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런 것들이 보이나요? 질문 단계를 하고, 마지막에 한계 음미 단계라고 해가지고 검사가 이제 잘 마무리가 됐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카드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데 당신은 그렇게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계를 만들어 놔서 검사를 해서 요 결과를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검사라든지 억제되어 있던 이런 억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해내는 검사를 로샤 검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TAT 검사라고 해가지고요. 주제 통각 검사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Thematic Perception 테스트, 죄송합니다. 그 주제 통각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카드가 흑백에 30장 카드가 있고 한 장에 100지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느낀 대로 설명하도록 하는 이런 검사예요. 그래서 이 TAT 주제 통각 검사 같은 경우는 그 내면의 욕구라든지
갈등을 분석해내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도 뒤에서 제가 잠깐 그림 보여줄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탁자 위에 올려놓은 이렇게 바이올린을 이렇게 한 소년이 보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은 이런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은 뭐 이 아이가 뭐 놀고 싶은데 지금 바이올린을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내면이 투시돼서, 그러니까 이 환자는 다른 걸 하고 싶은데 현실에서 그걸 이제 못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 TAT 뭐 주제 통각 검사가 되고요. 그러니까 검사 도구가 굉장히 다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센텐스 컴플리션 테스트라고 해가지고요. 문장 완성 검사 같은 경우는요. 뭐 그 문장의 일부를 제시를 하고 나머지를 완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이라든지 성이라든지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 생각에 가끔 아버지는 하면서 이제 뒤에 말을 짓게 하는 뭐 이런 것들 문장 완성 검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ord Association Test라고 해서 단어 연상법이 있는데요. 뭐 제가 뭐 어떤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말씀해 주세요. 뭐 적어 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많이 적어 보세요. 라고 하는데, 요 단어 연상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환자분이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불이라고 하면은 뭐 불 하면은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은데 환자분이 뭐 산불이라고 얘기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보면서 환자의 내면을 또 투시해 보는 이런 이제, 근데 이 단어 연상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컴플렉스 같은 거를 많이 탐색한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draw a person test라고 해가지고 person, 그래서 이제 그 인물화 검사라고 해서 사람을 그려보게 하는, 그러니까 뭐 사람도 그려보고 뭐 동물도 그려보고 집도 그려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물화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려보게 하면서 개인의 성격을 조금 이제, 그래서 뭐 그림의 위치, 그림을 한 가운데 그렸냐, 한 모서리에 그렸냐, 아니면은 크게 그렸냐, 작게 그렸냐, 그림을 그리는 순서, 그래서 얼굴을 그릴 때도 어떤 걸 먼저 그리는지, 그 다음에 선을 그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의 경우와 이 환자의 경우를 이제 그 구분을 하면서 이제 그 이 인물화 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내면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조금 더 추론해 보는 이런 검사가 인물화 검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로샤 검사, 그래서 이렇게 그 10가지 그림을 보고 이게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1번 같은 요 그림을 보면서, 카드를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나요? 라고 하면 뭐 박쥐가 떠올라요, 나비가 떠올라요, 뭐 여우가 떠올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6번 그림 같은 경우 무엇이 떠오르세요? 라고 하면 뭐 동물 가족이 떠올라요. 어떤 분은 뭐 바이올린보다 큰 거, 뭐 첼로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연상을 시켜가지고 환자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TAT 주제 통각 검사 같은 경우 이제 그 자유 연상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던가, 아니면 문장 완성 검사 해가지고 뭐 새해가 되면 나는 이라고 하면서 뭐 새해가 되면 나는 뭐 보통 사람들은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새해가 되면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할 거예요.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새해가 되면 나는 날아갈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억압된 거를 이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인물화 검사. 그래서 사람을 그리게 했는데
얼굴에 눈, 코, 입이 없는다던가. 그죠? 그 다음에 손은 이렇게 손가락을 다 그렸는데 발은 또 이렇게 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분의 그러니까 환자의 성격을 이제 검사해보는 추론해보는 이런 이제 다양한 검사 투사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각 및 기억력 검사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벤더 게슈탈트 검사라고 하는데 BGT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요 BGT 검사 같은 경우는 벤더 게슈탈트 테스트 해가지고 BGT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모형 도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도형이 있는데 이거를 그 피검사자 환자한테 그리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게 하는데 어떤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게 하는데도요. 정확하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있거나 중증 정서 장애가 있거나 발달 연령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발달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은 얘를 똑같이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얘를 막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어수럽게 어수선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얘를 요만큼만 해야 되는데 막 끝까지 막 이렇게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각이라든지 이거를 기억하는 이런 이제 기억력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 검사를 지각 및 기억력 검사라고 해서 BGT, 벤더 게슈탈트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밖에도 이렇게 뭐 심리 검사, 사이코테라피, 심리요법이 있고요. 그 치료 방법으로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 컨벌시브 테라피라고 해서 전기 경련요법, 그 다음에 드럭 테라피, 약물요법이 있는데요. 이런 심리요법 같은 경우는 어떤 정신역동치료, 뭐 행동치료, 인간중심 심리치료, 집단치료, 뭐 가족치료, 정신사회 재활치료,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심리치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많은 심리요법 중에 이제 저희 교재에서 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심리요법이라는 거는 어떤 심리학적 기법에 의해 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런 심리요법은 정신과 의사나 그 다음에 심리학자, 임상심리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행동요법, 비헤이비어 테라피라고 해서 이 행동요법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그러니까 행동할 수 있도록 학습해서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좀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행동요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행동요법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반사회적인 사고나 감정을 이용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어떤 그 일반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이나 뭐 행동 이런 것들을 하는 대신에 어떤 실제 행동 양상에 맞추어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 그래서 이 행동요법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증상 호전이나 상황 조정을 통한 불안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완화하는 목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행동요법 같은 경우는 우리 포비아, 공포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주포비아, 동물 공포감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뱀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이 심하다. 그러면은 이 뱀 공포에 대한 그 주포비아에 대해서 그 어떤 체계적 둔감화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뱀 그림을 한 100m 뒤에다가 그림을 보여준다던가 괜찮네.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네. 그러면 이제 한 50m에다가 뱀 모형을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둔감화 시켜서 뱀이라는 게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행동적으로 치료한다던가 아니면 혐오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
중독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예, 중독 환자분들을 위해서 혐오 치료. 그래서 뭐 어떤 알코올 중독인 사람은 술을 마시게 해놓고 옆에서 전기 쇼크를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술을 마시게 하면서 어떤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약을 줘서 술 마시고 막 토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혐오 치료,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어떤 경우는 좀 연령대가 낮은 경우는 이제 토큰 경제라고 해가지고 보상. 그래서 약간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동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요법이라고 해서 그룹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환자가 속해 있는 집단의 문제점을 약간 토의하고 서로 이제 그 어떤 그 상호 관계를 통해 가지고 통찰력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을 집단요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요법 같은 경우는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 집단 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개인 상담보다는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받아들인대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요법을 또 많이 하게 되고, 또 집단요법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고취하고,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힘들구나, 뭐 근데 저 사람은 좀 괜찮아졌다고 하네, 그럼 나도 괜찮아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희망 고취라던가, 어떤 그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거는 이제 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뭐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더 잘하는 사람을 모방 행동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집단요법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뭐 사이코 드라마라고 해서 정신극, 또는 뭐 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역할극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본인의 감정을 조금 그 역할을 바꿔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제 표출을 하고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집단요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 테라피라고 해서 놀이요법 같은 경우는 이제 놀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모래를 가지고 놀거나 그림을 가지고 놀거나,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웠던 이런 감정이나 갈등을 표출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이 놀이요법 같은 경우는 성인보다는 좀 아동이나 뭐 청소년기에 또 많이 또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힘노테라피라고 해서 체면요법 같은 경우는 좀 혼수 상태를 유도한 후에,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파우치 같은데 긴 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유도를 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에 어떤 억압되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거나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인지를 통해서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이런 방법을 힘노테라피, 최면요법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코 어널라이시스라고 해서 정신분석. 그래서 우리 지금트 프로이드에서 정신분석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장기간, 그래서 보면 이제 뭐 급성 질환이 아니라 장기간 치료받는 환자의 어떤 무의식적인 갈등, 무의식적인 억압 뭐 이런 것들을 외부로 끌어내 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는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이 사이코 어널라이시스가 분석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패밀리 테라피라고 해가지고요. 가족요법. 그래서 우리 이거는 보통 아동 치료를 할 때 또 가족요법 많이 하거나 비행 청소년 할 때 이 패밀리 테라피를 하게 되는데요. 그 환자가 속한 가족 전체를 규칙적으로 만나게 하면서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통 이 가족요법 같은 경우는 미분화된 자아, 그러니까 이제 가족에게 너무 많이 이렇게 그 분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의존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그것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가족에게 너무 의존하거나 가족으로 인해서 많이 어떤 이제 행동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가족의 각각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가족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요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그 환자의 내적 갈등이 가족 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요 패밀리 테라피 가족요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 방법의 심리요법도 있었는데 Electro-convulsive therapy라고 해서 전기 경련요법 또는 Electric shock therapy라고 해서 전기 충격요법이 있는데요. 이 전기 경련요법 같은 경우는 뇌는 전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뇌에다가 전극을 연결시킨 후에 어떤 불수의적인 근육 수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이끌어내서 우울증 치료의 마지막 단계에서 또 사용하는 요 방법이 이제 그 전기 경련요법이 되고요. 전기 충격요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기적인 충격을 통해 가지고 치료하는. 근데 뭐 요 전기요법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의학에서 치료하는 거는 심리요법과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약물요법이 주가 되기는 해요. 근데 약물요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불안증이 심하신 분들은 항불안제, 정신병, 우리 뭐 스키조프레니아라든지 뭐 양극성 장애라든지 이런 이제 그 항정신병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아, 그 조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또 항조증 약물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항불안제 같은 경우는 어떤 다이제팜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비추에이트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가지고 약간 긴장을 감소시켜서 불안감을 조금 떨어뜨리는 이런 약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티사이코익 드럭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흥분을 감소시키고 공격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 그래서 이제 뭐 바비추 에진 뭐 개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항조증이라고 해서 안티매닉 드럭스라고 해갖고 이시리움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우울제 같은 경우도 우리 항우울제는요, TCA라고 해서 사만개 우울약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사만이라고 해서 세 가지 고리가 이렇게 뭉쳐진 화학약품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만개 우울약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얘가 어떤 중독이나 의존증은 없긴 한데요.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되면 뭐 금단 증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좀 이런 이제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만개 우울약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MAO라고 해가지고 모노아민산 화효소 억제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던가. 근데 이 그 MAO 억제제 같은 경우는요, 위에 있는 사만개 우울약, 그래서 항우울제가 효과가 없는 경우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약간 반대로 사이코 스티뮬런트라고 해갖고 정신 자극제라고 해서 약간 기분을 조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이런 이제 정신 자극제라는 약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신 자극제 같은 경우는 암페타민이라던가 카페인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의학에서 이제 정신의학의 뭐 정신, 뭐 심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각 증상, 뭐 진단 용어, 그 다음에 치료요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